안녕하세요. 평화연대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 온라인 공개 강좌 평화좌담의 진행 겸 토론자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 평화좌담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방해하는 우리 안의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3차례 함께 이야기 나눠줄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각각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문서라고 합니다. 네.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라고 해주셨는데 이 듣는 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박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가톨릭 평화단체가 있습니다. 가톨릭 단체군요.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출범할 때 그 독일하고 프랑스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팍스라는 단체 이름의 pak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크리스티는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이 라틴어로 팍스 크리스티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 세계 조직은 팍스 크리스티 인터내셔널이고 이제 각 나라별 섹션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각 나라별로 이름을 붙여도 되고 또 아니면 자기 단체명을 써도 되고. 예. 그래서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순미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주민들의 마음의 통합, 그리고 남북 관계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북한의 대중문화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북한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하고 계신 것 뭐 짧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발표도 했고 이제 논문으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때는 영화를 좋아했고 영화 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영화를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넘어오면서 영화 제작 숫자는 완전히 줄어들고 대신에 드라마,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텔레비전 연속극이라고 하는데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토막극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짧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연출들을 다양하게 하면서도 당국의 메시지 혹은 당국의 정책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토막극을 한 3가지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토막극 속에서 북한의 청년 여성들에게 당국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면은요.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에서 그 이전에 비해서 공연이 많이 현대화된 방식으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짧게 뭐 공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집단체조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라던가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과학기술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시 경제적인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집단체조를 현대화해서 타겟팅을 했던 거는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외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막히면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집단체조를 현대화는 했지만 그거를 아주 활발하게 공연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도 뭐 예를 들어 4월이 되면은 이제 예술 축전을 하거든요. 봄 예술 축전을 하는데 그럴 때는 그래도 외국에서 이제 인바운드 외교라고 하죠.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예술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북한의 노래를 하게 만들거나 음악을 공연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5년이 흘렀죠. 2018년. 그때만 해도 우리 한반도에는 정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그 판문점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죠. 2019년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과적으로 노딜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 하노이의 그 노딜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국제적인 요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최수미 박사님 먼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북한 쪽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2월이었죠. 그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난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좀 충격이었고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를 점쳤지 노딜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들도 있었고 전문가 분석도 나왔지만 결국에 노딜로 끝났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그 노딜이 워낙 강력하게 남아있지만 실은 그 해의 6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또 한 번 만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온 김에 판문점으로 넘어와서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에게 김정은 위원장 나 글로 갈 건데 만날래? 약간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니네 동네 왔는데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나올래?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고 그때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만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2018년처럼 남북미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 아닐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2020년에 특히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2020년 6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도발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그 전에 남북 간에 합의됐던 것들이 무산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에서는 더 이상 북한은 신뢰할 수 없다. 너네 과거에도 그랬잖아. 아직도 그러네. 라는 이제 인식으로 남북 관계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럴 것이 이제 2020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중간중간 예를 들면 뭐 꾸준한 도발을 했던 거죠. IRBM도 쏘고 ICBM도 쏘고 뭐 SLBM도 쏘고 종류별로 다 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정찰 위성이죠. 정찰 위성도 발사를 하고 우리 자리권인데 너네가 무슨 관여를 하느냐. 우리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까지도 다시 비판을 해가면서 북한이 도발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로 보면 그렇고요. 사실 요거는 또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은 다시금 현 정부로 들어와서 남한의 어떤 그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또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대화들이 사실상 무력화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현재 한반도의 어떤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안별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지금 최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남북한 관계에서는 저희 남한, 즉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이제 끼쳤다. 이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외에도 북한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하노이 노딜 이후 주변국의 대응과 태도 변화에 대해서 요거는 저희 박문수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하노이 회담 때도 그 주변국들이 뭐가 되는 걸 걱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한미 주교 회의를 워싱턴에서 이제 그 포럼 형태로 이제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국무부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계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네.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정도만 관리하는 그런 의제라고.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해결 의지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풀리게 됐을 경우에 북한을 빌미로 해서 또는 이제 북한을 핑계로 해서 여태까지 인태 전략뿐만 아니고 이 동북아에서 계속해서 군비를 확장해 오는 그 빌미 또는 그 근거였는데, 이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하길 원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 노딜 이후에 미국의 대중 압박이 조금 이제 더 고조됐다고 해야 하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 북중러나 한미일의 그 밀착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노딜 때문인지 아니면 그 본래부터 있던 것들을 잠시 그 북미 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잠깐 휴지기를 가졌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에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미국 조야에서는 이제 생각이 없었고, 또 트럼프의 정치력으로 그걸 해결할 거라고 믿었는데 저희가 믿은 게 잘못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북한도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을 뭐라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남한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네. 또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단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과 미국 모두 이것을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깨트리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인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좀 불안하다. 네. 이게 과연 그 70년 동안 미국이 유지해왔던 이것을 그렇게 이 대통령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노딜로 끝나면서 네.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공고한 벽이구나, 미국의 한 대통령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아주 공고한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쉽사리 이제 그 현상을 변경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이전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위를 높여가니까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이제 이 압박을 높여가는 이런 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결국 한반도 주변국, 주로 강대국들 얘기죠.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국 그러면 남북한을 제외하고 나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뭐 이럴 텐데요. 뭐 실제 이 나라들과 남북한이 과거에도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제 육자회담을 했었죠. 자, 이 주변국들이 가장 바랐던 것은 사실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다. 뭐 그 일반적으로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이었고, 오히려 하노이에서 어떤 딜이 일어나는 걸 오히려 더 걱정하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결국 지금의 현상 유지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지금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반도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외에도 중국과 대만의 문제라든가 뭐 항행의 자유 이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 요인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이런 요인들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계속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인지, 혹은 이 갈등이 심해지면은 이게 다시 제 국면의 전환이 올 수도 있는데, 한반도의 이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는 없을 것인지,
이런 그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번에는 박문수 박사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쟁이 한 군데에서밖에 안 일어났고 거기서 진행되고 있을 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이것이 동북아에 굉장히 이제 평화를 위협하는 그 요소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는 오히려 동북아에서 조금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동아시아에서까지 이런 이제 긴급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미국은 그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 두 개도 간신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행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방문해서 일시 휴전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저는 취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동북아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좀 평화가 예. 왔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또 대규모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더더욱 이 동아시아 쪽에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행위는 미국의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이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계속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쪽까지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허용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기 네. 때문에 아무리 한미일이 힘을 합쳐도 이건 쉽지 않은 그 문제이고 특히 미군의 전력을 이쪽으로 다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규모가 다를 텐데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그쪽에서 일어난 전쟁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네. 결국 현재 미국이 세계적으로 세계의 전선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힘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 지금 왜 한미일 동맹 아직 준동맹이지만 네. 그 동맹을 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면 미국 혼자 전 세계를 다 책임질 수 있었고 네.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았죠.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태평양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네. 이쪽의 북중로의 힘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 쪽에 있는 전력들을 빼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가장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태평양에 진출해 있는 또는 이쪽에 투사되어 있는 전력만 가지고 싸운다고 할 때는 힘이 열세죠. 그러니까 네. 한미일이 다 합쳐야 북중로하고 이쪽 이 동북아 쪽에 있는 북중로의 힘이 딱 균형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미중 대결이 자꾸 고조되는 것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실제로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막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여러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 동북아에는 오히려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만일 중국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던 것이 혹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게 됐을 때 사실 미국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경우에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럼 굳이 개입을 원하지 않는 미국을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끔 끌어들이는 작용이 되는데 대만을 건드리게 된다면 중국이 그걸 바랄까요? 지금으로서 중국도 미국과 갈등을 하고는 있으나
이 갈등을 더 확대해서 직접적인 대결, 특히 그것도 군사적인, 그렇게까지 중국도 그런 그 전선의 확대를 바랄까요? 저는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게 그 한 예로 만약에 그 전선을 확대하고 미국과 뭘 그 군사적으로 대결할 생각이면 저는 러시아를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예.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군비를 대고 또 무기를 지원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안 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 대만 친구는 공언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의사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의지도 있지만 중국의 의지도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이 더 확대돼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혹은 동북아 지역에서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기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둘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선 때문에 동북아의 현상 유지가 가능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그 두 개의 전선,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중국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텐데,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응을 좀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박사님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주신 그 의견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좀 시각인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금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중국 대만뿐만 아니라 양원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어떤 신냉전과 같은 그런 대결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북한은 오히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다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형님 국가였던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가까워지고 예. 그리고 남한은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을 또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또 미국을 비난하면서 한미일의 어떤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또 올릴 수 있는 또 명분이 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양자만 봤을 때 특히 이제 한반도 내부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 간의 양자 간의 관계만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제적인 갈등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남남 갈등이라고 하죠. 이제 북북 갈등도 저는 있다고 늘 주장을 하는데 남남 갈등이라는 게 북한에 대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남한 내부에서의 이견과 갈등을 남남 갈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갈등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거든요.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컸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외교적인 어떤 관계 입장 그리고 이쪽에 친해지면은 저쪽에 또 적대 관계가 생기는 그리고 뭐 소위 말해 얘랑 친하게 지내니까 제가 삐지는 이제 이런 관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선순위가 남북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갈등이 결국에 남한 북한은 각각 남북 관계에 대한 순위를 뒤로 밀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의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갈등은 그 어떤 갈등이든지 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그 영향은 썩 좋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적인 갈등이 가장 중요하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상대방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네. 이건 남쪽, 북쪽 모두가 이제 동일하게 작용을 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국제적인 갈등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즉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남북한 관계를 외교로 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외교로 설명을 드리면 외교라는 건 결국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장 남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국의 이익은 결국 북한에 대한 혹은 남한에 대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그 남북 관계가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 특히 이제 강대국들 관계 하위 변수로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오히려 이게 독립 변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죠. 이런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국제적인 갈등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남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종속 변수로 전락하더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한미일, 북중러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한미일, 물론 이 최근이 뭐 1년, 2년 이 정도는 아니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미국에서 강조하고 일본이 이제 수용하고 이랬던 시간은 꽤 좀 되죠. 자, 다만 한국의 경우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해서 좀 주저해 왔었던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정권 교체가 있고 나서 현 정부 하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를 이제 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든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그 흐름이 결과적으로 보면 또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한미일의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요 얘기는 박문수 박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미국은 1947년부터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 70년 가까이 이제 추진해 왔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됐고 또 그래서 기존의 평화헌법 가지고는 이런 새로운 안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먼저 나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설계하고 거기에 이제 미국을 그렇죠. 끌어들이는 양상으로 그렇죠. 이제 갔었잖아요. 예. 예. 아베 신조 네네. 첫 번째 총리 할 때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래 일본은 그런 스탠스였는데 이제 한국이 문제였죠. 그래서 원래 미국은 또 이제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한미일 동맹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네. 일본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또는 보상 노력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을 한국의 정치 세력 누구도 이 양진영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정도 원치 않았죠.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까지도 이것을 가깝게 만들게 했던 원인은 뭐 미국의 압력이 일단 1차적으로 크게 작용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한국과 일본도 동시에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 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했다라고 하는 건 중국이 그만 강력해지면서 이 한국이나 일본도 위협을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쨌든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을 따라서 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임 정부였다면 그래도 주저하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크게 깨트리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했을 것 같은데 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힘에 익숙한 그런 조직에 있으시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서 힘이 강하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굴복하는 그런 조직에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렇게 너무 쉽게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한참 이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진도가 빨랐어요. 예.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압력이 그만큼 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간 것일 수도 있고, 본래 또 이 지금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한국의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에 편승하는 거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용미지만 뭐 미국 우리한테 이용당하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줬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과연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 이제 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많은 의제들이 묻혀버리게 되고 예. 또 이거는 이제 강한 이 현실주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현실주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자국 내에 있는 이 세 나라, 특히 이제 뭐 미국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국내 민주주의 예. 이런 데까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적식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조성되는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대체로 국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가는 것이 국제 정세 못지않게 이 형성되는 국제 정세 못지않게 국내 정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저쪽의 대응을 초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집단은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데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기 때문에 저쪽에서 힘을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저쪽도 많은 면에서 국내적으로 많은 게 위축되거나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오히려 평화를 동북아 전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 이게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미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 삼각안보협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건데요. 이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 동북아 안보 혹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말하자면 원청 역할을 하면서 과거에는 쭉 미국이 책임지고 해왔다면 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원청 역할을 하고 하청을 일본에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한국은 하청의 하도급 업자로 전락하는 거. 이런 위계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을 가장 걱정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네. 그때 이제 1951년에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이후에 이쪽 동북아시아의 그 반공 체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억제 정책이 이제 그 억제 정책을 위해서 만든 것이 공세를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안에서 보면 이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집단안보 체제인데 여기는 미국과 1대1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벤스포크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허벤스포크 체제 안에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주니어였고 또 이 미국과 1대1로 그 안보 조약을 맺거나 동맹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큰 전략은 항상 이 동아시아나 아시아 전체를 일본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이 사회자께서 표현하신 대로 이제 하청이고 우리가 제하청을 받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위계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 또 이 미군보다 더 빨리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시작전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크게 제약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죠. 자, 그러면 결국 한미일 안보협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북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스스로 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그 대응을 했을 텐데요. 북한에 대해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박사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삼각구도를 북한이 좋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그 기원과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이제 그 한미 일 이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결국에 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그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한미일 이제 정상회담을 올해 추진을 하고 나서 세 가지 그 캠프 데이비드 문서가 세 가지가 나왔죠. 원칙과 정신과 공약 이렇게 나왔는데 원칙은 이제 큰 의미에서의 어떤 협력 방향이라면 그다음에 공약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었던 거고 공약은 한미일 간 공통의 이익과 어떤 그 뭐 안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협의한 그런 측면들이 문서에 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통의 이익과 안보의 내용이 결국에는 북한에 대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명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결국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일 삼각공조를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공통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그리고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하겠다. 조율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에다 담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담긴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이달 안에 당장 공유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미일이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군사적인 공조를 한다라고 표현할수록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북한은 이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올해를 기점으로 저는 사실 지금까지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한미일 공조가 성사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좀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또 비판하는 내용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가 보니까 결국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그 몇 년이었죠 우리 이 효력을 중단시켰던 지소미아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그 올해였나요? 다시 정상화가 된 것이었죠. 자 이렇게 그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사실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북중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꼭 한미일 협력의 강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러시아가 좀 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결국 북중러 협력 자 이것도 역시 한반도 평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답변해 주셨던 그 순서 그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 박사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중국과 북한이 밀착돼서 뭘 한다는 움직임은 이제 많이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쓸 무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왔다. 예. 그래서 그거 대가로 뭘 받았느냐 이런 거 지금 논란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이게 그 소위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쪽은 원래 냉전 구도가 해체되지 않았다. 예. 다만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와 이제 민주주의 체제 간의 대결 형태로 바뀌었지. 실제로 대결의 성격은 그리고 대결하는 그 나라들의 그 주체는 그대로 달라지지 않은 채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7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 블록화가 되면 이제 과거 냉전처럼 이제 블록화가 되면 당연히 긴장이 고조되죠. 근데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이제 그 블록이 말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블록이잖아요. 예. 장벽이 있고
그래서 그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라면 지금은 뭐 경제 교류 같은 건 하면서 뭐 기술 제한이라든지 또는 이제 첨단 산업 분야 이런 쪽에서 미리 이제 그 기술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조절한다든지, 그래서 주로 정치적 경제적 대결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그 군사적인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그 전면전으로 갈 만큼 또는 그렇게 그런 군사적 대결 구도로 가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이 결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정도의 결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북중러로 볼 때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미 이제 안보 딜레마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큰 규모의 블록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남은 그 작은 의제들 같은 경우는 다 묻히게 되는 거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강봉책으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내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주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보단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은 모든 게 막혀 있는데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예. 거죠. 그러면 굳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그동안 이제 밀어놨던 각종 시험들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운신의 폭이 지금보다는 넓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를 지연시키는 거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끝부분에서는 북한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설명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최 박사님, 북한의 대응 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 않는 부분은 결국,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건 결국엔 이런 거죠. 중국은 미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북중러도 마찬가지의 어떤 협력을 해 나가는 건데, 물론 뭐 그것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오빠와 남편의 형이 싸우는 거죠. 얘네들이 아내의 오빠와 남편의 형이 예.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예.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평화롭기가 어렵죠. 그런 느낌의 이제 구도가 약간 종속관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종속관계, 저도 비슷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 종속관계가 아니라 이제 가족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저는 계속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식의 한 가정과 한 가정이 만났을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결국 그 부부의 관계가 대화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 대화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런 식의 상태가 된다. 이런 지금 이제 현상이다. 저는 좀 보여지고요. 좀 시간 제약상 좀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중국은 정말 북한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북한과 친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중국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해서 그 견제 구도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과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는 좀 남북 관계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쭉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짧게 정리를 하자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패권 전략의 일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너무 자연스럽게 북중러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서 북중러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는
잠재적인 그런 그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북한은 오히려 약간의 그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처럼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국제적인 제재가 있습니다만 북중러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그 제재를 회피하던 혹은 제재에도 불구하고든 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에 미국과 중국이 둘 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혹은 동북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할 거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최 박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과연 이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주로 이제까지 현상 유지를 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과 얽혀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특히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그 경제 그 교역국인데, 지금처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 계속 대립하는 구도로 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익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우리 한반도 주변의 주변 강대국들과 얽혀있는 난제들, 우리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역시 또 그 답변해 주셨던 순서대로 박문수 박사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과연 이 주변 4강, 저희 남북까지 이제 포함하면 이제 주변 4강이 과연 이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 사실 뭐 도움이 되진 않죠. 도움이 되게 해야죠. 도움이 되게 되는 딱한 위치에 저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힘을 가지고는 이 네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군사력으로는 이 주변 네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가 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 현실주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중립화되거나 비무장화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다른 그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주변을 어떻게 믿느냐. 예. 결국 주변국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지금 현 정부나 저는 역대 정부들이 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표하는 것, 수사하고 실제 하고 있는 것은 보면 힘에 의한 평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정부, 민주정부라고 하는 때에 주로 국방비가 더 그렇죠. 월등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편승해서 가기 때문에 사달라는 것만 사주면 되니까 국방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러나 그 둘의 본질은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 주변국들과 대등하게 뭘 어떤 관계를 풀어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같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진보정부에서 이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이제 그런 맥락이었다고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동북아에서 안보 딜레마를 가져왔지 실제로 평화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결국 북한의 핵을 만들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왔고 추구해왔던 방식으로 과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완전히 이 생각과 방법을 달리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지금의 힘에 의한 평화로는 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가, 소위 이제 지정학이라는 얘기가 참 싫은데 우리의 그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길게 보고 좀 방법이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어서 역시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최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 4국이 현상 유지를 원한다.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공론이고 저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북한은 일종의 방파제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가림막인 겁니다. 약간의 작은 방패. 그러니까 그들이 강대국끼리의 어떤 양극화된 그런 싸움을 해나가는 갈등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남북한은 조금 이용된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바꿔나갈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은 현실적으로 좀 뭐가 있을까? 정말 어렵겠지만 특히 외교적인 상황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거죠. 남북한의 평화적인 관계가 주변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안들을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에서 지도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그걸 해내잖아요. 수상이 연합국의 수장들을 찾아가서 형님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딜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스 공급할 테니까 통일에 찬성해달라. 이런 식의 딜을 직접 지도자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런 식의 담대한 어떤 결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담대한이라는 제가 형용사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말 담대한 구상이란 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경우가 우리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것도 뭐 우리는 어쨌든 내전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것은 결국 남북한 관계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하루빨리 좀 개발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 의견을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 마지막 말씀은 특히 이제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예를 잠깐 좀 들어주셨는데요. 독일의 사례를 보자면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 스스로가 풀어갈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가 확보했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독일 입장에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나간 과정, 독일의 통일이 당신네 나라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독일 통일을 사실 적극적으로 지지한 나라가 있었다기보다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구축하겠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자. 즉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뭐 북한도 설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과정을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두 분 혹시 더 끝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따로 없습니다. 네, 저도 아마 생각보다 많은 얘기들을 풀어내서 예. 저에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도 아마 시간 때문에 좀 못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